안녕하세요.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걸 뼈저리게 체감한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웃끼리 서로 돕고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에만 급급하죠. 하지만 최근 저는 타인의 도움으로 인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은 당시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으로 반지하방을 포함한 2층짜리 주택을 서울에 소유하고 있어요. 1층엔 저희 부부와 아들, 딸이 거주했고 반지하 집은 월세를 놓고 있었죠. 나 오늘 늦어. 당신 먼저 애들이랑 밥 먹어. 아내는 자산관리사로 돈과 일에 대한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자산관리사였지 아내는 복리 위주로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설계사나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자에 이자를 주는 게 복리인데 복리보험은 초반에는 중도해지하면 대부분 원금 손실이라는군요. 보험을 든 지 10년은 넘어가야 조금씩 이자가 늘어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렇게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일을 했죠. 일 욕심이 많은 만큼 아내는 고객도 굉장히 많았고 고객 중엔 고위층 손님도 몇 있는 것 같더군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았던 아내는 집안일과 아이들 일은 뒷전인 사람이었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건 비교적 시간이 자유로운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아이들 또한 엄마보단 저를 찾는 일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 나이 44이었을 때 60대 중반의 아주머니께서 저희 반 지하에 새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주칠 때마다 목례만 하고 저를 지나치셨기에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러다 아주머니가 이사 온 지 반년쯤 지났을 때 아주머니는 2달이나 월세를 밀리셨습니다. 제가 건물 청소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수술받고 집에서 지금 쉬고 있어서 제가 일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병까지 악화돼서 다른 병원도 다니고 있고요. 제가 허리만 나으면 빨리 일해서 밀린 월세 전부 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월세는 천천히 내셔도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푹 쉬세요. 제대로 회복 안 하고 다시 무리하시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나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주머니가 안쓰럽기도 했고 무엇보다 아주머니를 보면 2년 전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 저는 아주머니의 사정을 배려해드렸어요. 그런데 석 달째 월세가 밀렸을 때 저희 집에선 큰 소란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웬일로 일찍 퇴근한 아내가 아주머니의 집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아줌마, 이게 무슨 날강도 같은 심보예요? 당장 밀린 월세를 전부 내든가 아니면 방을 빼든가 하세요. 이게 벌써 몇 달째예요?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허리를 다쳐서 아직 일을 못 나가서요. 아휴, 몸뚱이가 늙어서 뼈가 잘 아물질 않네요. 그거야 아줌마 사정이죠. 우리 뭐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요? 월세 안 낼 거면 당장 방 빼세요. 우리도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아내에게 아주머니의 사정에 대해 잘 설명했건만 돈 문제라면 눈이 뒤집어졌던 아내는 끝내 아주머니를 찾아간 모양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허리를 부여잡은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죠. 저는 얼른 그들에게 달려가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른한테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이야? 지금 당장 그 월세 안 받는다고 우리가 뭐 굶어 죽기라도 해? 당신 이럴까 봐 내가 먼저 충분히 잘 설명해 줬잖아. 안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아주머니 사정 나아지면 그때 받자고. 당신이 이렇게 무르게 나오니까 내가 나선 거야. 이 집이 아무리 당신 명의여도 아내인 나도 충분히 간섭할 권리 있어.
당신이 무슨 자선사업가야? 난 당신처럼 착한 사람이 아니라서 손해보는 건 딱 질색이야. 불쌍한 건 불쌍한 거고 받을 건 제때 받아야지. 아줌마, 다음 주까지 밀린 월세 다 안 내면 나 방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다 제하고 줄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아내는 발을 쿵쾅대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아주머니에게 사과를 했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오히려 저 때문에 난처하게 만들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네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 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한다고 하세요. 눈물을 글썽이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더군요. 다음날 저는 아주머니 이름으로 제 통장에 밀린 월세를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아주머니가 월세를 냈다고 말하며 이체 내역을 확인시켜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기에 이 일로 아내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저 또한 굉장히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힘들게 살고 있는 아주머니의 사정이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아주머니를 찾아가 제가 대신 월세를 해결했으니 그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당혹스럽고 미안한 표정으로 제게 물으시더군요. 아니, 대체 왜 제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저야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죄송해서.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무척 힘들게 살았거든요. 저희 식구는 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 이렇게 5 식구였는데 워낙에 가난해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딱 이만한 단칸방에서 온 식구가 살았어요. 그때 집주인분이 저희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셨어요.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 가족은 진즉에 길바닥에 나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머니 일이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아버지까지 제 나이 20살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겨우 좀 먹고 살만해져서 효도하고 살려 했더니 2년 전에 그만 암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주머니를 보면 평생 힘들게만 살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도와드리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아주세요. 제 사연을 들은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그때 제 눈에 아주머니의 가족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 액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곳엔 젊어 보이는 아주머니와 남편으로 보이는 아저씨, 그리고 아들 둘, 딸 1명이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사진을 보니 아주머니에겐 가족이 있는 것이 확실했건만 왜 지금은 이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해졌죠. 근데 아주머니, 실례가 안 된다면 왜 가족분들이랑 같이 안 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번도 다른 가족분들이랑 왕래하는 걸 못 본 것 같아서요. 제 물음에 아주머니는 잠시 가족 사진을 바라보시더군요. 그리곤 이내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죠. 대단한 사연은 없어요. 사람 사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죠. 남편은 7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2 아들놈은 남편 유산이랑 제 재산을 있는 대로 다 뜯어가더이다. 그러다 3년 전에 큰아들은 뇌출혈로 먼저 죽었어요. 며느리란 것은 그 뒤로 나한테 전화 한 통 없더군요. 둘째 아들은 자식들 조기 유학시키겠다면서 아예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뒤엔 연락이 없고, 그나마 착했던 막내딸은 어떤 놈팽이 같은 놈을 만나기에 반대했더니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연락되는 자식들도 없이 이렇게 혼자 쓸쓸히 늙어가고 있죠. 제 팔자가 참 초라하죠. 이런 내 모습이 처량하고 어디 말하기도 창피해서 이젠 사람들과 말도 잘 안 섞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아주머니가 살아온 현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 더욱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렇게 서로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유대를 쌓은 우리는 그 뒤로 조금씩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전과 다르게 저와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했고 서로의 근황을 묻기도 했어요. 한 달이 지난 후엔 아주머니는 다시 일을 나가실 수 있었죠. 그렇게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 새들어 산 지 2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며칠째 자꾸만 집 밖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엔 가까이 있는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리가 너무 큰 것이 아무래도 아주머니의 집에서 나는 소리 같더라고요. 아우 시끄러. 대체 뭐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안 되겠어. 내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야지. 결국 참지 못한 아내는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 또한 대체 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지 궁금했기에 황급히 아내의 뒤를 따라갔죠. 저기요 아줌마, 좀 나와보세요. 지금 시간이 밤 12시인데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집에 아기 있어요? 아내의 신경질적인 외침에 아주머니의 집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아주머니의 집에서 나온 사람은 아주머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옆엔 죄송한 표정을 지은 한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어딘가 얼굴이 익숙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 그 여자는 바로 아주머니의 가족사진 속에서 웃고 있던 아주머니의 막내딸이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사과를 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사실 며칠 전에 제 막내딸이 집에 와서요. 애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머물 곳이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손주는 최대한 제가 잘 달래서 조용히 시켜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따님이랑 저 아기까지 같이 이 집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줌마 이 집 혼자 살기로 하고 우리랑 계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큰애가 고등학생인데 애 공부는 어쩌라고 하루 종일 빽빽 울어대는 아기를 데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며칠 안 된 지금도 애 울음소리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려 죽겠는데 당장 내보내던가 아니면 월세를 2배로 내던가 하세요. 두 배요? 아내는 삿대질까지 하며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군요. 그럴수록 아기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아주머니의 딸의 고개는 더욱 푹 숙여져만 갔어요. 보다 못한 저는 아내를 타박했습니다. 여보, 우선 진정해. 방 하나에서 사는 건 똑같은데 무슨 월세를 2배로 내래. 그리고 갈 곳이 없다는데 저 갓난애를 데리고 사람을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우리도 애들 키울 때 주위에서 배려 많이 받았잖아. 애가 우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옛날 시절 생각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넘어가자고. 자자,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여보! 저는 아내를 말리며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주친 아주머니는 제게 전날엔 고마웠다고 말하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사장님 사모님께 참 염치가 없네요. 사실 우리 딸이 집을 나가서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놈이랑 동거를 하다가 애를 덜컥 낳아버렸지 뭐예요. 근데 그 썩을 놈이 한다던 혼인신고를 차일필 미루다가 결국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하곤 우리 딸을 저 어린애랑 같이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래서 돈도 갈 곳도 없던 딸이 그제야 제게 연락해서 저희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기 팔자 자기가 아주 베베 꼰 건 사실이지만 부모가 돼서 어떻게 오갈 데 없는 미혼모로 나타난 딸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어도 당장 이 집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가긴 어딜 갑니까? 사정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 아주머니에겐 이런 딱한 사정만 생기는 건지 참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년간 많이 정든 아주머니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던 전 어떻게든 아주머니를 돕고 싶어서 그 집에 기저귀나 분유 등 아기 용품들을 아내 몰래 사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제가 이 은혜는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꼭 갚을게요. 아주머니 말처럼 저와 17살 차이가 나던 아주머니의 딸은 참 순하고 착했습니다. 너무 순에 빠져서 그런 못된 놈에게 홀라당 넘어간 건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아주머니의 딸은 새벽에 나가 점심에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던 아주머니에게 아들을 맡기고 오후에 아르바이트를 나간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의 딸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돈을 많이 벌면 꼭 신세를 갖겠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주머니의 딸이 아주머니 집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아주머니가 또다시 월세를 한번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세가 들어오는 제 통장을 가지고 있던 아내는 득달같이 아주머니의 집에 달려가 또다시 소란을 피우더군요. 아주머니는 외출했는지 집에는 아주머니의 딸과 아기 단 둘만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내 남편이 좀 잘해준다고 그거 믿고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정을 봐줬으면 월세라도 제때제때 내야지. 또 월세를 밀려요? 죄송해요, 사모님. 저희 아기가 이번에 많이 아파서 계속 병원에 데리고 다니느라 제가 알바를 못 나갔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요.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해서든 밀린 월세까지 꼭 다 낼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뻔뻔한 거 모전 여전이에요? 돈이 없으면 집을 뺄 것이지 왜 자꾸 기다려달라면서 불쌍한 척을 해대는 거예요?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음습한 집에 숨어서 왜 자꾸 사람 수가 불어나는 거야? 불쾌해서 진짜. 바퀴벌레라니요, 사모님. 아무리 저희가 월세를 좀 밀렸기로서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하긴 뭐가 심해? 내 돈 뜯어먹고 내 집에 기생하고 있는 게 바퀴벌레랑 다를 게 뭐야? 잔말 말고 빨리 월세 내요. 아니면 그쪽이라도 애 좀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던가. 정말 제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다고요. 아우 시끄러. 예, 너 좀 조용히 못하니? 애가 통제가 안 되면 한 대 때려서라도 좀 조용히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애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듣다 못한 저는 화를 내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사람한테 바퀴벌레로도 모자라 갓난애를 때려서 조용히 시키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주머니의 딸도 아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기를 껴안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왜 맨날 세입자들 편만 들어? 집 주인으로서 이 정도 말도 못해? 내가 뭐 못할 말 했냐고. 못할 말이야. 당신 어떻게 같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웃끼리 서로 이해하고 돕고 살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매번 그렇게 돈돈거리기만 해? 당장 집에 들어가. 앞으로 이 집 월세에 더는 신경 쓰지 마. 내 통장도 다 내놔. 그 사람들이 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 꼭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굴어야 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아주머니의 딸을 찾아가 아내 대신 정중히 사과를 했죠. 제가 그렇게 화를 냈건만 아내는 그날 이후에도 아주머니의 딸을 마주칠 때마다 대놓고 면박을 주며 노려보곤 하더라고요. 진짜 재수도 없지. 하필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이 왜 우리 집 세입자로 들어온 거야?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에게 화를 냈지만 아내는 흥하고 콧방귀를 뀌며 제 말을 무시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아주머니의 딸이 아기를 안고 집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 사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요? 혹시 기저귀나 분유가 다 떨어졌나요? 아니요, 저 이거 받아주세요. 사장님, 제가 그동안 꼭 은혜 갚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밀린 월세 대신에 우선 이걸로 먼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아주머니의 딸은 대뜸 제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이어진 아주머니의 딸의 말에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예요?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사장님. 제가 알바하고 있는 장소가 명동인데요. 그저께 아기가 걱정돼서 조금 일찍 퇴근하려는데 명동에서 사모님을 봤었어요. 제 아내를요? 네. 근데 사모님이 웬 남자랑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손을 잡았다고요? 둔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군요. 뱃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느낌에 저는 떨리는 눈빛으로 아주머니의 딸의 뒷말을 기다렸죠. 그리고 아주머니의 딸의 입에선 상상도 못할 아내의 정체가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사모님이 맞더라고요. 너무 수상해서 몰래 뒤를 쫓아갔는데 꽤 으리으리한 오피스텔 건물로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두 사람이 비밀번호 치고 정문으로 들어갈 때 문이 닫히기 전에 제가 몰래 따라 들어가서 기둥 뒤에 숨어 있었더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 그때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머니의 딸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의 음성 파일을 재생시키더군요. 그곳에서 흘러나온 여자의 목소리는 확실히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철 씨, 우리 만날 때 쓰고 있는 공실에 정말로 세입자 안 받아도 괜찮아요? 도철 씨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 건물이 통째로 다 내 건데 이 많은 오피스텔 중에 하나쯤은 월세 안 나도 티 안 나. 내 돈은 잘 불리고 있지? 이번에도 낼 세금이 아주 한무더기야. 나 당신한테 맡긴 돈 불어날 것만 믿고 피 같은 세금 다 내고 있다고. 그럼요. 그 세금들 생각도 안 나게 제가 아주 크게 도철 씨 돈 불려줄게요. 나 이번 주 금요일이 좀 한가한데 그날 야근 핑계대고 이 집에서 새벽까지 놀다 갈게요. 좋죠?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을 마지막으로 그 음성 파일은 끝이 났습니다. 너무도 어마어마한 충격에 저는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가 저 몰래 자기 고객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유부남이랑? 사장님이 듣기에도 그렇게 들리시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층수까진 확인했는데 집은 확인을 못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왕 쫓아간 거 집까지 알아내자 싶어서 그 층에 잠복하고 기다렸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애기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요. 그렇게 4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사모님이 어느 집에서 나오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어요. 사장님께 드린 쪽지에 그 집 주소가 적혀 있어요. 충격을 받은 제가 물끄러미 그 쪽지를 들여다보고 있자 아주머니의 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참 나쁜 애예요, 아저씨. 저 사실 아저씨를 위한 선의로만 사모님 뒤를 따라갔던 거 아니에요. 저 그동안 사모님이 저랑 엄마한테 못되게 대한 거 그리고 제 아들까지 싸잡아서 모욕했던 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저한텐 그래도 되지만 제 아들한테까지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서 음침하게 녹음도 하고 집까지 알아냈던 거예요. 저 추잡하죠?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런 말 꺼내기 어려웠을 텐데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제 말에 아주머니의 딸은 얼굴을 붉히다가 결국 눈물을 뚝뚝 떨궜어요. 저는 아주머니의 딸에게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죠.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에게 말했던 한가하다는 금요일이 바로 그날이었거든요. 당신 일해? 오늘 애들이랑 같이 저녁에 외식이나 하면 어떨까 해서. 당신 바빠서 애들이랑 외식한 지 오래됐잖아. 저는 아내가 그러자고 대답하길, 그래서 제발 그 남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아, 나 오늘 일이 너무 많아. 아마 새벽은 돼야 들어갈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애들이랑 셋이서 저녁 맛있게 먹어.
저는 참담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그 즉시 쪽지에 적힌 주소지로 차를 몰고 찾아갔죠. 부서진 제 희망을 거듭 비웃듯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엔 아내의 차가 버젓이 주차되어 있더군요.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쪽지에 적힌 호수를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아내가 문을 연 순간 저는 현관문을 획 잡아당겨 문을 활짝 열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재빠르게 방 한 칸, 거실 하나짜리 그 오피스텔 내부를 둘러보았죠.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군요. 거실엔 아내와 그놈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고 집안은 온통 신혼집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집 내부를 휴대폰으로 마구마구 찍어댔습니다. 그리곤 두 사람 몰래 녹음기를 켜고 휴대폰을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모두 이혼할 때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여보? 이 사람이 당신 남편이야? 소스라치게 놀란 아내는 황급히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라는 말에 아내의 상간남이 침실에서 불이 나게 달려나오더군요. 우습게도 두 사람은 커플 잠옷까지 사이좋게 입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내 아내랑 바람난 내 아내 고객이야? 커플 잠옷 꼬라지 봐라. 아주 둘이서 생쇼를 하고 살았네. 이 집은 뭐 거의 신혼집 아니야? 여보, 이 사람은 있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변명할 생각하지도 마. 이미 다 알고 왔으니까. 그리고 둘이서 찍은 사진을 거실에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커플 잠옷까지 입고 있는 마당에 대체 뭐라고 변명하려고? 뭐 화보 촬영이라도 하러 오셨어요? 제 말에 아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옆에 선 상간남은 누나를 마구 굴려대는 꼴이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머리를 쥐어 짜내는 중인 듯 하더군요. 그 와중에 더 부하가 치밀었던 건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훤칠하지도 심지어 저보다 어려 보이지도 않았어요. 적어도 아내보다 10살은 좋게 더 많아 보였죠. 워낙에 돈을 밝히는 아내였으니 건물주라는 그 자식의 돈을 보고 만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싸늘한 제 표정을 본 아내는 빠져나가긴 틀렸다 싶었는지 대뜸 무릎을 털썩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이 사람이랑 몇 번 안 만났어. 그냥 워낙 큰 고객이라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그 몇 번을 얼마나 진하게 만났길래 이런 미래 장소까지 신혼집으로 꾸며놓냐? 어쩜 그렇게 끝까지 핑계댈 생각만 해? 그리고 당신도 유부남이지? 가정 있는 두 연놈이 겁도 없이 배우자들 뒤통수를 쳐? 집에서 피눈물을 흘릴 가족은 생각도 안 하고 눈앞에 쾌락에만 미쳐서 이런 짐승 같은 짓거리 저지르냐고. 나 너희 둘 다 가만 안 놔둘 거야. 너희들이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싹 다 까발려서 내가 받은 상처 곱절로 되돌려줄 거야. 이보세요. 우선 진정 좀 하세요.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눈 감아주겠습니까? 돈이라면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우리 지성인답게 대화로 해결합시다. 네? 대화? 대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성이는 다 얼어 죽었냐? 지성인이라는 놈이 남의 아내를 가로채서 짐승처럼 붙어먹었어? 가정을 배신한 순간 너희 두 연놈은 지성인, 아니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 된 거야. 짐승을 사람답게 대하면 되냐? 짐승처럼 대해야지. 둘 다 두고 봐. 여보, 당신 남편 이 집 사진 찍었어. 우선 휴대폰부터 빼앗아봐. 저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대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두 연놈은 제 휴대폰을 뺏으려 제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재빨리 몸을 피했어요. 그러자 우스꽝스럽게도 두 연놈은 서로 쾅하고 부딪히며 이마와 코를 부여잡고는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죠. 내 코! 아씨, 아파. 당신 남편 잡으랬더니 나한테 들이박으면 어떡해? 멍청한 여자야. 뭐?
멍청하다고? 말 다 했어 지금? 두 사람이 한심하게 바닥에 나뒹굴며 서로에게 욕짓거리를 하는 사이 저는 재빨리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곤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않고 비상 계단으로 쏜살같이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온 즉시 아내의 짐을 대충 싸서 대문 앞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빠, 왜 그래요? 오빠 좀 나와봐.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들과 딸은 그런 제 행동을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군요. 아무 말 없이 짐을 전부 내다 놓은 전 집으로 들어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 뜨거워진 속을 달랬어요. 그렇게 조금 진정이 된 후에야 저는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최대한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죠. 어차피 시간을 끌고 숨겨봤자 16, 18살로 알 건 다 아는 두 아이를 납득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가감없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게 애들을 위한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아이들은 굉장히 놀란 것 같았지만 이내 인상을 쓰며 이러더군요. 생각해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엄마가 언제 집에 붙어있던 적이 있었나요? 다른 남자랑 바람 안 났어도 이미 일이랑 눈 맞은 사람이 바로 엄마였는데요, 뭘. 오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언제 가족을 먼저 생각한 적 있었어요? 항상 가족은 뒷전이었는데. 엄만 항상 엄마 인생이 제일 먼저인 사람이잖아요. 우린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아빠가 너무 놀랐을 텐데 아빤 괜찮은 거예요? 분명 자신들도 상처를 받았을 텐데 의젓하게 아빠인 저를 먼저 걱정해주는 아이들의 말에 그제야 눈물이 핑 돌더군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바람을 피울 수가 있지 싶어 아내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더더욱 거세져만 갔죠. 여보, 문 좀 열어봐. 비밀번호는 또 언제 바꿨어? 밖에 짐은 다 뭐고. 여보, 우선 우리 집에서 얘기 좀 해.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한 번은 안 할 수가 있어. 그날 저녁 뒤늦게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제가 비밀번호를 바꿔놓은 잠금 장치를 열지 못해 문을 두들겨대며 소리쳤어요. 아이들은 굳은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고 저는 현관문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 한 번 잘했네.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 긴 시간 동안 쌓은 의리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내도 애들 엄마도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어. 좋은 말 할 때 저 짐들 다 가지고 다른 데로 꺼져버려. 아니면 당신 경찰 불러서 쫓아내고 저 짐들은 돈 주고서라도 소각장에 갖다가 다 태워버릴 테니까. 여보, 나한테 제발 이러지 마. 내가 갈 데가 어딨어. 우리 아빠도 오빠네랑 같이 사는데. 우리 오빠 성격 무서운 거 알잖아. 나 오빠네 가면 정말 맞아 죽어. 그럼 아까 그놈이랑 있던 그 집으로 다시 가던가. 내 집엔 당신이 발 디딜 공간 따윈 단 1cm도 없어. 꺼져. 아내는 한참을 엉엉 울더니 30분 정도 지난 후엔 그놈의 집에 간 건지 어디로 갔는지 조용해지더군요. 조금 뒤에 나가보니 대문 앞에 던져놓은 짐들도 사라져 있더라고요. 밖이 조용해지길 기다렸는지 그제야 지하에 사시던 아주머니와 딸도 문을 열고 나왔는데 딸에게 이야기를 전해드렸는지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해준 얘기 때문에 괜한 분란이 일어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괜한 분란이 아니라 아주머님 따님 덕분에 제가 큰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주머니 딸 아니었으면 전 언제까지고 이렇게 바보처럼 속고 살았겠죠. 정아 씨, 정말 고마워요. 아주머니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의 딸은 울적한 표정으로 제게 고개를 꾸벅 숙이더군요. 저는 주말 내내 정보를 알아보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곤 변호사의 인맥을 통해 두 연놈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더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상간남은 아내보다 무려 13살이나 많은 놈이었고 돈이 많은 처가 덕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더군요. 그 와중에 절세를 하고 싶어 알아보다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두 사람이 눈이 맞았던 게 아니라 아내가 큰 재산을 가진 상간남을 고객으로 꼬시고자 처음부터 자산관리자 겸 애인 역할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하네요. 아내란 사람이 이 정도까지 돈에 환장한 돈벌레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 아내가 그동안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게 순전히 능력 때문만은 아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당연하게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 회사로 이혼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내의 실체를 하나도 빠짐없이 적어 아내의 회사에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제가 받은 배신감의 절반도 떨쳐내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전 그 다음 날 아예 아내가 일하던 회사 집으로 쳐들어갔죠. 안녕하세요. 저 조은경 씨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여보. 어디서 지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그 와중에도 출근을 했더라고요. 저는 당황하는 아내를 뿌리치며 큰 소리로 소리쳤어요. 벌써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이 회사는 아직도 이런 불량스러운 직원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남자들 꼬셔서 고객들 모으고 유치하는 이런 사람을 그대로 회사에 둔다면 정직하게 일하는 다른 분들을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요? 이 회사는 방법이 어떻든 간에 고객만 잘 물어오면 다 묵인해 줍니까? 아이고,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안 그래도 회사 내부에서 조은경 씨 처벌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징계 내용에 대해 직접 사장님께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아내의 상관처럼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제게 달려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이만하면 됐다 싶어 저는 그 남자에게 제 연락처를 남기고는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유유히 그 회사를 빠져나왔죠. 아내는 분하고 창피했는지 시뻘개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그 남자의 건물 바로 앞에 아주 커다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 남의 아내와 붙어먹은 건물주를 고발합니다. 이 건물은 불륜남녀의 미래 장소로 사용된 더러운 장소입니다. 현수막을 본 상간남은 보자마자 가위를 들고 나와 갈기갈기 잘라버리더군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바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이 아닌가요? 그깟 현수막 몇 장 더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죠. 저는 매일같이 현수막을 새로 가져가 걸었습니다. 찢어져 있으면 다시 걸고 글씨가 담뱃불로 지져져 있으면 또 새로 바꿔 걸었죠. 당신 진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해! 애초에 그깟 고소가 무서웠으면 이딴 일 시작하지도 않았어, 이 더러운 놈아. 자기 돈도 아니고 자기 처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놈이 그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싶었냐? 남자 망신은 너 같은 놈이 다 시키는 거야. 저는 정말로 고소가 털끝만큼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죗값이야 받으면 그만이니 제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한몫 톡톡히 한 그놈을 어떻게든 엿먹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놈은 정말로 저를 고소했지만 그와 동시에 그놈은 가족들에게 바람을 피운 사실이 전부 까발려지고 말았더군요. 그놈의 아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혼 소송을 도와달라며 제게 연락을 해왔기에 알게 된 사실이었죠. 저는 명예훼손과 현수막 불법 설치로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미 목적을 달성했던 전 아주 가뿐한 마음으로 벌금을 냈습니다. 이후 아내의 상사는 제게 한 약속대로 아내의 처분에 대해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회사에서 잘렸고 회사는 아내에게 피해 보상 소송을 걸었다더군요. 조은경 씨의 다른 고객들이 조은경 씨 실체를 다 알게 되면서 전부 계약 해지를 요구했어요. 회사 입장에선 이미지 실추에다 큰 손해까지 입었으니 당연히 조은경 씨한테 배상액을 요구할 수밖에요. 게다가 조은경 씨 그동안 한 보험 계약에 대한 판매 수당들도 모조리 다 토해내야 해요.
보험 환수죠. 환수 금액에 손해배상 금액까지 다하면 아마 물어낼 금액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돈 좋아하는 돈벌레가 막대한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니 참으로 통쾌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었는데 저는 상관남과 아내에게 모두 따로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렇게 한창 소송들이 진행되던 와중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이혼에 관한 이야기인가 싶어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그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통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보, 제발 위자료 소송이라도 좀 취소해줘. 나 사실 그동안 고객들 돈 조금씩 따로 뺏어 썼단 말이야. 어차피 나중에 불려주면 되니까 그 돈으로 사고 싶던 명품도 사고 고객들 선물도 샀는데 지금 그 돈들부터 다 메꿔야 되게 생겼어. 거기다가 그놈 아내한테 줄 위자료랑 보험 환수에 회사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돼서 지금 대출을 다 땡겼어도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제발 위자료라도 좀 봐주라. 어? 나 이러다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나랑 만났던 그놈도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망쳤다고 나 차버려서 그놈한테도 돈을 못 빌려. 나 지금 원룸에서 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보증금 다 빼고 고시원이라도 들어가야 할 판이란 말이야. 돈이 없으면 고시원이든 길바닥이든 가야지. 뭐가 문제야? 당신이 항상 아주머니랑 아주머니 딸한테 그랬잖아. 돈 없는 건 당신들 사정이라고. 돈 없으면 주제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건 당신 철칙이었잖아. 안 그래? 당신이 저지른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고 난 내가 받을 거 다 챙길 거야. 당신이 그랬잖아.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니라고. 알아서 잘 해봐 어디. 저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하더니 사람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긴 이혼 소송 끝에 저는 유리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도 실컷 뜯어낼 수 있었어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상간남의 아내가 제게 상간남의 최후도 이야기해 주더군요. 상간남은 자기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처가에서 지원받은 모든 걸 빼앗기고 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재산만 수중에 남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아주 쌤통이었죠. 그리고 저는 감사의 의미로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딸에게 무상으로 2년의 월세 계약을 연장해 주었고 따로 두둑이 살해도 했습니다. 정아 씨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추악한 인간을 아내랍시고 데리고 살고 있는 줄 까맣게 모를 뻔했네요.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적지 않은 액수에 놀란 두 사람은 이러려고 은혜를 갚은 게 아니라며 살해금을 거절하더군요.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제 인생을 구제해준 값을 적게 치를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곤 끝까지 돈을 건넸죠. 저희 아이들은 아내의 실체를 안 후 아예 아내를 손절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오빠도 나도 엄마랑 붙어있던 적이 별로 없어서 엄마에 대해 별 미련 없어요. 우린 그저 아빠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 아이들의 말에 제가 좋은 남편은 아니었을지언정 좋은 아빠이긴 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엄마에 대해 심드렁했던 아이들과 달리 전 아내는 모든 걸 다 잃은 이제 와서야 자식들 생각이 났나 보더군요. 이혼한 지 몇 달이 지난 얼마 전 아내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제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보, 당신도 애들도 내 전화는 통 받질 않네. 애들이 나 안 보고 싶대? 난 애들 너무 보고 싶은데 지금 사는 고시원엔 창문도 없어서 하루 종일 너무 우울한 생각만 들어. 애들이라도 보면 숨이 좀 트일 것 같아. 제발 한 번만 애들 좀 보여주라. 애들에게 한창 엄마가 필요했던 시기엔 그렇게 밖으로만 놔돌더니 이제 와서 저렇게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랍니까? 그냥 문자를 무시할까 하다가 괜히 헛된 희망 때문에 전 아내가 계속 제게 연락을 할까봐 저는 간결하게 답장을 보내고 아예 전 아내의 연락처를 차단해버렸어요.
난 당신이 애들 봐도 상관없어. 근데 애들이 당신 얼굴 보기 싫대. 이제 알겠어? 당신은 그놈이랑 바람을 피웠던 그 순간 우리 가족 모두를 잃은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애들에게 엄마로서의 가치가 없는 인간이니까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하며 살길 바래. 당신 연락처는 이만 차단할게. 그게 전 아내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전 아내의 오빠인 형님은 편찮으신 전 장인어른 대신 제게 전화해 마지막 사과를 하시더군요. 자신도 그딴 동생 없는 인간 취급하며 살 생각이라면서요. 그렇게 전 아내는 철저히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 부모 형제도 남편과 자식도 직장과 돈마저 전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아이들도 더 이상 아내와 연락을 하지 않으니까요. 아마 고시원방에서 눈물 젖은 라면이나 술을 마시며 매일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안타깝지만 어쩌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인 것을요. 지금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딸 그리고 아기는 더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눈치 주는 아내가 없으니 저와 아이들은 아기를 포함한 3사람을 집으로 초대해 종종 저녁 식사도 하곤 합니다. 애들은 아주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대하듯 존중하고 아주머니의 딸도 이모 이모하며 잘 따르곤 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제 아이들과 외로움과 싸우던 2사람 그리고 저와 아기까지 우리 6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언제까지 3사람이 저희 집에 새들어 살지 모르겠지만 3사람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자 그들의 이웃이니까요. 단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아이들과 정아 씨의 아들이 훗날 지금을 떠올려 그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도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사람은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꼭 많은 분들께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려운 저희 집을 도와준 주인집 아저씨의 온정은 저를 인정 있는 사람으로 키웠고 그런 저는 또다시 아주머니와 아주머니의 딸을 도왔어요. 그리고 제 도움을 받은 아주머니의 딸은 결국 제 인생을 구해주었고요. 이렇듯 조그만 주위로 고개를 돌려보면 아직 우리는 수많은 온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도 가끔씩은 주위를 둘러보고 또 여러분이 주위에 먼저 손길도 내밀며 모두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 또다시 따뜻한 이웃의 손길로 여러분의 곁에 찾아갈게요. 감사합니다.